평생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나는 7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서야 진짜 싸움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나 박분옥은 이 동네에서만 70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손주들의 학비를 내는데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유명할 것도 없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은 70년을 살면서 남편과 함께 배운 침착함과 이 험한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뿐입니다. 그런 내가 요즘엔 자꾸만 시장 가는 길을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시장에서 물을 사던 그날 오후 말입니다. 나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씨였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 밥상에 무국을 끓여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주머니가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받은 휴대폰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 나이에 휴대폰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내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찾으셨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검은색 휴대폰. 내 것이 맞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어디서 주우셨어요? 시장 입구 근처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해서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행이에요. 그 청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고마움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청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라도 사드려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요? 그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무심한 조언으로만 들렸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첫 번째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손주들 안부를 묻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휴대폰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에 휴대폰에서 울림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스팸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주운 그 청년이 전화한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휴대폰 사용료 내셨어요? 사용료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휴대폰이 아직 제 손에 있거든요. 제 핸드폰 수리점에 맡겨놨는데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직접 수리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이미 내 손에 있지 않은가요? 하지만 곧 생각해 봤습니다. 휴대폰이 켜지지 않았거든요. 배터리가 나갔다고만 알았는데 어쩌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요? 한 2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요. 2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에 사줄 옷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휴대폰이 내 것이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내야 할 돈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내면 되나요? 할머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다음에 휴대폰 받으실 때 돈을 받겠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20만 원을 빼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거니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말입니다. 청년이 내 손에서 돈을 받아들 때 그의 얼굴은 정말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고마움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요. 돈을 건넨 지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미안한 듯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할머니, 수리가 좀 더 걸린다고 하네요. 또 얼마나 더 걸린대요? 글쎄요. 일주일? 2주일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말에는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이상함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이 보는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그 드라마에선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이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뭐예요? 휴대폰에 비번이 있어요? 수리점 사람이 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비번을 묻다니요. 나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내가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수리가 늦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비번을 말해줬습니다. 손주의 생일로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청년에게서는 계속해서 다른 요청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계좌번호도 알려주시겠어요? 수리비 영수증을 할머니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해요. 나는 계좌번호를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혹시 휴대폰에 은행 앱이 있었어요? 로그인 정보도. 나는 그것도 말해줬습니다. 모든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늙은 나의 눈에도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청년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다가온 거였습니다. 내가 준 모든 정보는 그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아주 천천히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 번째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휴대폰을 분실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였습니다. 5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더 이상 세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쯤이 되면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집, 내 음식, 내 약값이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돌아왔어야 하지 않나요? 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휴대폰 칩이 손상돼서 수리점에서 새 칩을 주문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머리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수리 이야기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의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내 휴대폰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이 굳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휴대폰을 가져와요. 직접 받겠습니다.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0이 넘은 이 몸의 힘으로는 그 청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70년을 살면서 배운 침착함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벗어났습니다. 경찰서로 말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 같은 악마들을 막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나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짜 싸움이 뭔지를요. 경찰서의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나는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70년을 넘긴 여인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결연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나를 봤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하러 오셨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뒤로 사기를 당했어요. 나는 경찰관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부터 그 청년이 나타난 것, 그리고 계속 돈이 나가간 것까지 말입니다. 나는 청년의 특징도 말했습니다. 키는 180 정도, 얼굴은 평범했지만 웃을 때 왼쪽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내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관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뭐예요? 그 청년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따라서 할머니가 그 청년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나 같은 할머니가 이렇게 침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일 그 청년과 만나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그 청년이 나타나면 우리가 바로 잡아내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나는 손주를 생각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가 싸우고 있단다. 이 세상이 너를 상처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나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이 몸이 정말 그 청년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그 청년이 내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 안심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말입니다. 새벽이 올 무렵 나는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구겨진 종이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속 두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약하지 않다고. 넌 이미 충분히 싸워왔다고. 그리고 이 싸움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손으로 내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주름진 얼굴을 써맸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은 내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쯤 나는 경찰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봐드릴게요. 나는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휴대폰 받으러 나올게요. 네, 할머니. 지금 수리점에서 받으니까요. 오후 2시쯤 만나요? 좋습니다.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납시다.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청년도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자 나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상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옷 말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간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하철역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올수록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숨겼습니다. 경찰관들은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역 3번 출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쳤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내 손에 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 같은 할머니가 경찰의 덫에 걸린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를 인식했습니다. 같은 옷, 같은 얼굴,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의 웃음은 없었습니다. 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여기 있어요. 청년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들이 확인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폰이었습니다. 이 악마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고마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당신 가십시오. 청년은 수갑을 채워졌습니다. 그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70년간 느껴온 그런 공포 말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속의 복수심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공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느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나는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경위를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내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편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몇십 개의 계좌에 접근했고 여러 금융사기에 이용했다고 말입니다. 나의 계좌뿐 아니라 내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도 빼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만족감도 있었고, 그리고 어딘가 모를 피로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앞으로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생각만 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가 이겼단다. 이 세상에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며칠 뒤 나는 경찰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관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해서요. 그 청년 말입니다. 진짜 어떤 놈이었나 싶어서요. 경찰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기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속인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15건의 다른 사기 사건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단 말인가요? 나는 놀랐습니다. 내 한 번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인가요? 경찰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 청년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벌여온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25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25명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도 2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악마 같은 청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은요?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창피해서이거나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거나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70이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니요. 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피해금을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 싸우기로 했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승리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처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경찰관과의 만남 뒤 나는 계속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나를 매우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의 모든 거짓말들을 말입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웠어요.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경찰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그 주변 지역 신문사에 내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경찰관의 조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다른 피해자분들도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신문에 나 박분옥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사기꾼을 잡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경찰서에는 여러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 그 청년 때문에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경찰관이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 때문에 19명이 더 신고했어요. 25명의 피해자 중에 19명이요. 나 하나가 싸운 것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단 말입니까?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재판이 다가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법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법관이 나를 봤습니다. 표정은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나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존중스러웠습니다. 증인 박분옥님,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정에서는 검사가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매우 세부적이었습니다. 언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지, 청년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말입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내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뭔가 슬픈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청년의 변호사가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님, 혹시 당신이 청년에게 잘못 정보를 제공하신 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 이준호를 사기죄로 유죄 판결합니다. 징역 5년으로 선고합니다. 법정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를 끌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판결 뒤 나는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온 뒤 여러 기자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말입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머니가 용감하셨어요. 경찰관은 나를 안아줬습니다. 법원의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인식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신문을 샀습니다. 그 신문에는 내 이야기가 났습니다. 제목은 70살 할머니 사기꾼을 잡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프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 안에는 70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내 일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손주들 안부를 묻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내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피해 금액이 환급될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범행으로 모은 돈들을 추적했거든요. 나는 놀랐습니다. 내 돈이 돌아온다는 뜻이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는 감사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조금 복잡해요. 모든 피해자분들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돈들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요. 나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피해자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한 분이 계세요. 50대 아버지인데 그분 때문에 집을 잃을 뻔했대요. 그분에게 제 몫을 드려도 되나요? 경찰관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나는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는 예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간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결정이 알려지자 신문에는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사기 피해 할머니, 자신의 배상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기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50대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손글씨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분옥 할머니께 제가 충분히 표현할 수 없지만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나는 그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꺼내어 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사기 예방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의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싸움의 연장이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두 싸움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섰을 때 나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진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요. 처음 강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분옥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날부터 경찰서에서 청년을 잡은 날까지 말입니다. 그 강의실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실제 사기 수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사기꾼들이 할머니들을 접근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신뢰를 쌓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돈을 빼내는지 말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할머니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당신처럼 담대하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 강의는 이 지역에서 매달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기를 피했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나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박분옥 할머니께 저는 당신의 강의를 들은 후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다는 청년이 나타났을 때 저는 바로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싸움이 실제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동네로, 더 많은 주민센터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사기를 피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주를 보호할 수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한 번의 경찰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법정 출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의 할머니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입니다. 여전히 70이 넘은 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 속 2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눈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자주 나왔고 라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하라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엄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즈음 경찰서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준호가 석방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감정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못할 말도 없겠네요. 할머니가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은 나의 성숙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관대해진 걸까요? 어느 날 나는 한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방향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내 옛날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찾고 계세요? 병원 방향 말이에요. 나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청년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병원을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사기를 당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직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할머니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더 주의 깊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강의실의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내 말이 그들의 가슴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할머니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에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기 신고가 30% 증가했어요. 그건 좋은 일인가요? 네, 할머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내 싸움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명의 할머니가 싸웠을 때 그것이 다른 할머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안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데요. 나는 놀랐습니다. 드라마요? 내 이야기가 드라마가 될 정도로 중요한가요?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 드라마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촬영장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조명, 그리고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할까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용감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필요할 때 찾아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어.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촬영이 진행되면서 나는 내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장면에서는 박수를 쳤습니다. 배우들은 나를 자주 보며 표정을 참고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 신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두려웠어. 하지만 분노가 더 컸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분노 말이야. 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이크에서 그 배우는 정말 감정 있는 연기를 했습니다. 내 말이 그 배우의 가슴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가 완성되고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처럼 용감해지고 싶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싸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이제 나는 70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나이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나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방지지 않게 말이에요. 손주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를 존경한대요. 할머니가 사기꾼을 잡으셨다니까요.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손주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 기사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의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지역의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서장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넓은 지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는 것을요. 다른 지역에서의 첫 강의였습니다. 10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할머니가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신고를 못하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셔서요. 나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끄럼은 범인의 것이에요. 피해자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범인들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디 신고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앉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 것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강의가 끝나고 그 여성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할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신고하고 싶어요. 나는 그 여성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진다.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70년의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요. 이제 나는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았고 방송국들이 나를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모범 시민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범 시민이라니요.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싸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가요? 아니,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대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이 표창장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싸워준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나는 75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내 생일입니다. 손주들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또 다른 지역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분옥 할머니, 당신 때문에 제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믿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주들이 나를 반겼습니다. 파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선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주름이 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더 밝아졌습니다. 내 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박분옥은 75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나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 당신들도 언제 이기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우리는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의 시작 말입니다.